안녕하십니까 성년 여러분. 오늘 첫 수업인데 이번 주 첫 수업인데 여러분들 제가 만나지 못하고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좀 세상을 생각하고 또 다음 주 제가 만나면은 오늘 주한 수업 좀 더 좀 더 이렇게 한 더 설명 조금 잘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에는요 29장 난임 간호가 되겠습니다. 난임 간호라고 하면은 이제 여성에 있어서 임신과 분만이 잘 어려운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원인과 그다음 치료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학습을 다뤄보도록 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난임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불임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난임이라는 용어로 이제 이게 변경이 되었는데 난임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일정 기간 아이를 뼈만하지 못하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난임이라 하고 최소 이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저 난임에는 원발성 난임도 있고 속발성 난임도 있겠죠. 원발성 같은 경우는 정말 보시면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는 그런 경우고 속발성은 한두 번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에 다시 임신이 유지되지 않는 이런 것들 우리는 속발성 난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원발성 난임은 대부분의 뭐 원시적 문제, 원초적 문제, 뭐 어떤 뭐 자궁의 뭐 구조라든지 그런 어떤 구조적 이상이고요. 속발성은 대부분의 한 번 임신이 됐단 말입니다. 거대되지 않는 것은 중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치료 과정이라든지 또는 기타 뭐 다양한 그런 원인의 질병이 제차되는 원인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난임 증가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보면은요. 최근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나이입니다. 나이. 물론 뭐 다른 기술도 있겠지만은 보조 세식 기술이라는 거는 있지만은 뭐 인공유전이라 인공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쨌든 나이가 올드해짐으로 인해서 난임의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난임의 치료가 굉장히 치료가 좀 잘 되고 있어요. 다행히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 난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치료를 하면은요 보험료를 다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한다든지 뭐 인공수정도 인공수정도 역시 뭐 이렇게 다 보험을 해주는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좀 더 난임과 관련된 치료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시술이 많다 보니까 난임이 더 훨씬 더 증가된 것처럼 시각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난임에 가장 많은 사용되는 이제 나이인데요. 나이가 35세 이상은 난임 여성으로 분류하는데 실제로 시중에 나가면은 33, 32 이럴 때도 난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30에 결혼했던 31살에 결혼했던 결혼 시간 동안에 어떤 특별한 이렇게 어떤 처치나 피임이 없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우리가 난임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난임 치료를 하게 되면 다양한 것이 의료보험에서 서비스가 많이 되고요. 초음파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치료 지원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난임의 교승 요소를 보면은요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임의 요인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모든 많은 부분에 정자나 정액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고환, 감염 이런 것들이 많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자궁과 관련된 질병, 그다음에 내막염, 그다음에 자궁 내막 정식증, 간혹 자궁 기형, 그다음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골반염, 그리고 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뭐 빈번한 소파 수술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선천적으로는 질병적으로는 물론 질병이 있겠지만 이런 질병은
또 이제 아주 이제 희박한 경우니까 가장 많은 것이 자궁 안에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궁이 유착됐다, 자궁 안에 염증이 있다, 골반에 염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궁 난임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남성은 여러 가지 정자나 정장 문제, 만성 스트레스 아시죠? 뭐 흡연, 그다음에 알코올, 과음, 뭐 이런 문제도 충분히 관련 요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사정도 중요합니다. 부부에게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서 그 요인을 해결해 주든지 없애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많이 우리가 상담해서 나타납니다. 난임 간호사가 있어요. 난임만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런 간호사는 이제 우리가 간호사 이외에 별도의 파트 간호사고요. 생각보다 이런 간호사들이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상주 근무를 하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식 능력을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질세척을 하지 말아라. 질세척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윤활제를 제한해라. 윤활제를 제한해라.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질의 농도를 변화를 주기 때문에 질은 약산성이거든요. 이것이 약산성이 무너질 때 이제 불임이 되는 난임이 되는 요인이 있고 정자의 보유를 촉진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를 하고 나서 뭐 이제 자세를 여자는 좀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좀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은 정자가 자궁 경부로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라. 또 정액이 새는 것을 막아라. 그죠? 그 다음에 출산력이 잘 되도록 극대화시키는 건데 어쨌든 자기의 생리 주기에 잘 맞추어서 생리 주기 배란 날을 잘 결정해서 그 시기에 이제 부부 관계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그리고 출산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된다. 이런 것들은 난임을 좀 더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초기 난임의 신체 검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은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요.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힘든 것이 호르몬 검사입니다. 호르몬. 여기 있는 거. 호르몬 검사. 이게 가장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검사를 하는데 이것만 하면 돼요. 비례적으로 굉장히 양이 작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비뇨기과적으로 정자의 상태라든지 정자의 수 이런 것들은 먼저 1차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이제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여성의 검사로 들어가겠죠. 여성의 신체 검진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신체 검진을 하고요. 골반도 검사를 합니다. 염증이 있는지 암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자궁 경관도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궁 모양이 괜찮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 직장도 봅니다. 혹시나 자궁과 직장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블라더 검사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그 뒤에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호르몬 검사가 들어갑니다. 호르몬 검사는 호르몬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배란일을 중심으로 해서 생리를 중심으로 해서 며칠부터는 무슨 호르몬 검사 이렇게 해서 한 달을 호르몬 검사를 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임을 평가할 때 남성의 생식 능력을 먼저 평가할 건데요. 남성을 먼저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난임 검사는 당연히 부부가 하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상담이 들어갑니다. 심리적인 상담, 뭐 부부의 어떤 뭐 정서적인 문제, 기타까지, 뭐 결혼관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리적인 상담이 항상 들어가고요. 이제 여섯 가지 기초조사가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첫 번째 정액검사. 그 다음에 배란 검사, 배란이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관의 점액이 괜찮은지, 난관은 뚫혀 있는지, 그 다음에 자궁 내막 안은 문제가 없는지, 복강 쪽에 이렇게 없는지, 이런 것을 6가지 기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정액 검사를 먼저 하는데, 남성의 정액을 채취할 때는 당연히, 거기 검역 후, 이제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하고, 검역 후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자위를 통해서 이제 정액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한 두 번을 실시를 해요. 두 번을 실시해서 정자의 양, 가장 많은 게 양, 그 다음에 운동성, 건강한지, 또 여기에 뭐 WBC가 있는지, 이런 거, 점도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남성성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그 검역하고 나서 와서 하고 자위를 받아서 병원에서 하고 윤활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위를 받아서 뚜껑 있는 어떤 용기병에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검사실로 보내주죠. 얘는 정자는 그 정액이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분석할 때 이제 요 병에다가 언제 몇 시에 언제 채취했는지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는 언제 했는지 요 전날 그런 것들을 기재하는 이런 메모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제 검사실에 주게 됩니다. 그럼 바로 적석에서 분석이 들어가죠. 분석이 들어가면은 어쨌든 이제 정액의 양도 중요합니다. 정액의 양이 조금 많아야 돼요. 많은 경우가 충분히 정자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액이 액상화 되는 것도 이 30분 내되기 때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정액수의 밀리당 2천만 개가 되는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운동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자가 많이 활발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없어야 되고 WBC가 없어야 돼요. 이 정액 안에 WBC가 있다는 거는요 균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균이 있기 때문에 WBC가 자기가 자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혈구나 박테리아가 없어야 좋은 정액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정액을 받을 수가 없을 때 성교하고 나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교 후 정액 검사를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하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하는 방법은 침투력과 운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시기는 배란 시기에 합니다. 그래서 생리 끝나고 나서 10일이나 12일 사이, 요 사이에서 보통 하고요. 검역하고 나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2시간 전에 성교를 합니다. 12시간 전에 검역 후 하루나 이틀 검역하고 나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 12시간 전에 보통 성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성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내가 만약 한 8시 했다. 그러면 9시나 10시에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이 성교하기 이틀 전에는 통목욕이라든지 질세척 이런 것도 사용하면 안 되고 윤활제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아침에 이제 보통 성교를 하거든요. 성교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서 이 점액이 경관으로 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경관의 점액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건데 현미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 그 경관의 점액을 따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한 거는 이제 그 남성 혼자만 병원에 가서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아침에 부부 관계를 하고 그다음 이른 아침에 병원에 가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의 점액은 투명하고 견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점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코에 손 묻었을 때 이렇게 끈끈이 늘어나는 거 있죠. 이렇게 쩡쩡하게 늘어나는 거. 요걸 견사성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렇게 충분히 늘어나서 달리기 있어야 되고. 요 안에 견사성 안에를 이렇게 현미경을 우리가 들다 보면은 고사리 모양으로 고사리 그 줄기 있잖아요. 고사리 이파리에 보면은 이게 부채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줄기처럼 칸칸이 이렇게 사서 줄이 라인이 있어요. 그럼 그 라인이 많을수록 정자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리 모양이 있으면은 좋은 점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남성이에요. 그 남성은 딱 정자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여성 쪽에서 쉽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 검사를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문진과 신체 검진을 하고 나서 여성의 생식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경관, 그다음 난관, 난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제대로 오픈되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성의 난임 검사에서 이 호르몬 밸런스는 이 호르몬 그림은 여러분 아마 3학년 1학기 때 이 수업을 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여성 호르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걸어다니는 개체 중에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걸어다니는 개체, 즉 임신과 분만을 하는 개체, 동물이나 사람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르몬이 정말 천연적으로 자기 시스템에 딱딱 맞추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오르는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학자, 즉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여성 호르몬의 이 그래프나 이 밸런스 치고받고 얘가 올라오면 얘가 떨어지고 하는 것을 정말 아름다운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신이 잘 만들어낼 정도로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 호르몬의 밸런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고라도 우리가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학기를 3학년 때. 자, 이제 여기는 난소예요. 여기는 난소고 처음에 이제 원시난포가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서 배란까지 그렇게 자라서 이게 성숙난포예요. 난포가 성숙되면은 이 난자가 난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와서 자궁으로 가야 되는 시점, 이 시점이에요. 여기가 12일에서 14일. 14일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봅니다. 12일에서 14일 봅니다. 요 시기인데, 요 시기에 될 점, 이 난소가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떤 녀석이 이 난소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냐면은요. 이 난소가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친구는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얘를 키워요. 엄마처럼.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이러한 원시난포에서 난포해서 성숙난포로 만들어주는 녀석이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언제가 많이 나오냐면 가장 많이 난포가 많이 자라는 이 시점에 에스트로겐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은 또 이게 자궁 안 벽이거든요. 자궁벽 안을 이렇게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 역할도 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먼저 이렇게 아주 하이를 치자마자 이 파워로 이 난소가 밖으로 난관에서 밖에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배란이라고 이야기를 배웠을 거예요. 배란이 됩니다. 배란이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의 기능이 이제는 약간 줄게 됩니다. 줄게 되고 그러면은 이 에스트로겐은 배란 기간쯤 되면은 감소가 해요. 감소를 하고 요 기능을 힘을 받아서 프로게스테론 항체 형성 호르몬이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기 위해서 항체 형성 호르몬이 자극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위해서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이제 물론 자극을 주긴 하는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항체 호르몬이 자극을 줌으로써 그 뒤에 프로게스테론이 다시 2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했냐면은 에스트로겐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배란이 되었단 말입니다. 배란이 되었으면은 요 배란 시기에 난자와 정자가 곧 만나는 거예요. 언제쯤? 한 요 정도 더 만납니다. 한 이틀 뒤에, 하루나 이틀 뒤에 만나거든요. 난자는 태어나서 보통 수명이 하루나 하루 반, 이틀 안 돼요. 하루 반 정도 돼요. 그럼 14일에 얘가 난자가 태어났으면은 26시간, 24시간하고 36시간 이내에 정자를 만나야 돼요. 정자를 하루 안에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요 시기에 15일에서 정자를 만나서 배란이 되었다면 얘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우리가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신혼방을 차려야 되잖아요. 신혼방을 차리는 그 에너지를 프로게스테론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게스테론을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은 치고 빠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쫙 올라오면서 여기 있는 여기 자궁 안에 내막 안에 침상을 차리는 거예요. 신혼방 침대를 막 만듭니다. 그래야 난자하고 정자가 배란된 이 세포가 요 침대 안에 쑥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자궁이 이렇게 경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배란이 되기로 했는데 난자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정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겠죠. 정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치고 올라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이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바로 다운이 돼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정자하고 난자가 서로 만나서 배란이 되었다. 그럼 이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여기서부터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약간 상승 곡선을 흐릅니다. 그리고 이 방은 신혼방은 혹시나 들어올지 모르는 이 신혼부부 즉 정자와 난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정식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자궁벽이 이게 부풀어서 정식되는 거거든요. 그 요걸 갖다가 우리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기능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저청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자궁이 배란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자하고 난자가 딱 만나게 된다면 이게 이제 활성화돼서 임신을 유지해서 프로게스테론이 쭉 갈 거고, 정자하고 난자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프로게스테론도 떨어지고 여기 있는 여기 이 막도 결국은 다운이 되면서 나중에는 탈락막이 되어서 이제는 월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월경으로. 그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배란돼서 난자가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얘는 항체라고 하거든요. 항체 역시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셀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이렇게 있다가 이 항체는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백체로 되면서 이제 작은 그런 세포로 퇴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난포 주기라고, 여기는 자궁 안에 월경 주기라고, 이거는 호르몬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있고, 에스트로겐 실제로 난포 자극 호르몬이 일어나야 물론 일어나긴 한데 어쨌든 에스트로겐이 발현하고 그다음에 항체 흡수 호르몬이 먼저 발현하면서 프로게스테론 발현하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에스트로겐이 발현하고 나서 프로게스테론이 발현하는데 하는 이유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중요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난임이라고 했을 때는요, 잘 보세요. 이 시기에 지금 에스트로겐이 많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에스트로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배란이란 말입니다. 배란일. 그럼 배란일 하루나 이틀 전에 에스트로겐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 검사를 하고 그 뒷날 또 항체 형성 호르몬을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노말이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배란이 끝나고 나서 요 시점 되면은 이제 한 20일 정도가 될 겁니다. 생리 전이니까. 또 요 시점에는 프로게스테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요 데이터가 다 맞으면은 호르몬에는 문제가 없다. 이 데이터가 다 다르면 호르몬에 문제 있다. 그럼 난임을 검사를 하려면은 한 달을 적상을 하면은 거의 막 3일에 한 번씩 계속 병원에 와야 돼요. 그래서 산모가 느끼는 그 심리적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심리적 상담을 케어해주는 상담사가 항상 기픽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 기억할 건 없고, 난포 주기, 월경 주기, 그 다음에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먼저 나오고 프로게스테론이 뒤에 치고 나온다. 에스트로겐 다운되면은 프로게스테론이 치고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국가고시에 시험이 이것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통 의사들이 가지고 이런 다이나믹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생리예요. 여기가 생리입니다. 생리가 보통 끝나고 나면은 3일이 많고 그 뒤에는 양이 작잖아요. 요 시기에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뭐 복강경 검사, 자궁경 이런 것들 막 하고요. 배란되기 전에 여기가 배란일이잖아요. 배란 검사를 해요. 배란이 정확히 되는지. 그럼 배란 검사를 하려면 배란 전에 정액이 변화가 있나 안 됐잖아요. 막 이렇게 끈끈하게, 그죠? 요럴 때 여기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배란이 잘 되는지 초음파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생리 직전에 이 안에 자궁이 이렇게 부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끌고서 자궁 내막 조직이 괜찮은지 검사를 하고, 여기는 또 프로게스테론 검사하고.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보통 좀 이제 여기 하고요. 에스트로겐은 여기 정도서 합니다. 여기 정도. 기본 검사 생리 끝나고 나서 배란 있기 전에 요 정도에서 에스트로겐 검사를 해줍니다. 요 그래프를 보고 이제 산모에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하죠.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죠. 그래서 산모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
그 다음에 여성의 부름을 사정하는 다양한 또 집에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본인이 내가 지금 배란이 잘 되나? 아니면 내가 아기가 잘 가져질까?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임할 때 하는 보통 검사이기도 해요. 기초체온검사. 기초체온검사. 기초체온을 측정해서 배란을 한번 사정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배란일이 규칙적으로 맞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럼 배란기 때 특징이 있죠. 배란기는 기초체온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변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배란했고, 배란 기록 일지가 없네요. 나 이제 달리기 이제 보통 그 몸무게 체온을 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저온으로 됩니다. 저온으로 됩니다. 하시 체온계를 하고 있고요. 아니요, 요 체온계를 하는데요. 하시 체온계를 하는데 그러다가 처음에 온도가 약간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때가 배란일이에요. 요때가. 그래서 온도의 변화, 온도가 이렇게 저온에서 고온으로 변하는 시기가 배란일이다. 이 배란이 되고 나서부터 정자는 보통 보통 이제 시간이죠. 정자는 난자는 하루 반 살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게 배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생리 후부터는 배란 전까지 보통 저온기입니다. 이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면은요, 체온계가 일반 체온계는 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하시 체온계라고 부인가용 별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든 체온계는 구강으로 못 재게 되어 있잖아요. 뭐 여러 감염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요 체온계는 꼭 구강으로 해야 되고 혀 밑에 측정을 해요. 그래야 동일하게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활동, 화장실 가기 전에 뭐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먹는 이거 하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요걸 측정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측정하고, 만약에 체온을 측정하는데 감기가 있어, 뭐 전기요를 막 아주 되게 했어, 그 다음에 뭐 기타 피로하다, 피로하다, 그런 것들, 여행이나 선교 이런 것들을 꼭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기록. 왜냐면 이런 것들은 체온을 상승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측정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좀 피하시고, 감기 같은 경우도 조금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내 배란이 규칙적으로 이번 달부터 항상 규칙적인지 이런 것들도 집에서 자가 체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경관의 점액 검사예요. 경관에 있는 점액이 끈끈한지, 경관의 점액이 끈끈해야 정자가 잘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정자가 아주 수행을 잘해서 잘 올라갈 수 있게 경관의 점액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관의 점액이 양이 많은지, 그 다음에 투과성이 있는지, 정자가 잘 올라갈 수 있는 농도가 좋은지, 그리고 이때 하는 에스트로겐 농도도 기준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점액 상태는 맑고 투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균이 없어야 되고, 당연히 WBC가 없어야 되겠죠. 견사성은 아주 좋아야 돼요. 10cm면은 거의 뭐 이 정도까지도 늘어나는, 굉장히 끈끈하면은 정말 좋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난관 조영술이 있어요. 자궁난관 조영술. 그런 넣어죠. 난관 안에 조영제를 넣어서 이 난관이 뚫혀 있는지, 그래서 정자나 난자가 잘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얘는 어떻게 했냐면요, 쥐를 통해서 조영제를 자궁하고 시린지를 통해서 밀어넣어요. 밀어넣어서 확 밀어넣게 되면 이 조영술이 자궁을 올라가서 난간 쪽으로 쫙 나옵니다. 이때 사진을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조영제가 잘 갔는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궁내로 준비해서 자궁 난간의 크기라든지 난간의 모양, 자궁의 모양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난관이 개방 이런 것들 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검사는 월경 직후에 합니다. 월경 혹시 다음 배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월경 직후에 하고, 그 다음에 조영제를 쥐를 통해서 자궁을 넣고 난간에 방사선 촬영을 합니다.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킨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스킨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고, 스킨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알레르기가 빨갛게 있다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영 말고 또 다른 테스트를 충분히 합니다. 이 그림은, 요거는 이제 조영제가 들어가서 아주 양쪽으로 다 깨끗하게 뚫려 있고, 길도 굉장히 아주 고르죠, 그죠? 고른데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갔어요. 두껍게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난관염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또는 난간이 막혀서 이제 한쪽으로 이제 배란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임신이 되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난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이 체크를 못 하겠죠? 그럴 때는 다른 체크를 합니다. 그 루빈 테스트라고 있어요. 루빈 테스트. 이것도 난관이 잘 이제 개방되었는지 보는 건데 얘는 조영제를 쓰지 않고 CO2 가스를 넣습니다. CO2 가스를 넣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난관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생리 끝나고 바로 시행을 합니다. 어쨌든 배란 전에 시행을 해야 돼요. 질경을 삽입하고 CO2입니다. CO2 가스를 자궁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딱 밀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난관을 통해서 밖으로 아웃이 됩니다. 얘는 아웃이 됩니다. 근데 이 CO2라는 가스가 우리 복부나 난관, 즉 자궁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CO2가 통증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CO2가 잘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견갑통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스가 몸에 흡수가 돼서 나타나는 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갑통이 이렇게 만약에 올라온다. 한쪽만 올라와도 어쨌든 한쪽은 최소한 한쪽은 돌피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인체가 무해하지 않아요. 조영제가 잘 안 맞는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검사를 좀 많이 하고 좀 쉽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투여하고 환자를 이제 앉혀놔요. 의자에 앉혀놓습니다. 얘가 이제 행경막 근처에 있는 늑방 신경을 눌러서 견갑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갑통이 대부분 양쪽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쪽만 아파도 어쨌든 한쪽 난관은 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검사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영제보다 이게 또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또 많이 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의사와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해보죠. 보통 이분들은 다 해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 생검도 해봅니다. 이거 뭐냐면은 자궁 내막 안에 그 배 자체가 우리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신혼신부가 딱 들어오면 방에 이불이 좋은 이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자라 있는지, 충분히 자궁 내막이 정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호르몬도 검사하지만 그래서 수정란의 착산 부위가 적당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자궁 내막 생검은 언제 하면요, 생리 전에예요. 그래야 생리가 나오기 전이니까 자궁 내막이 부풀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항체 기능은 좋은지, 항체 호르몬 좋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궁 내막 생검을 통해서 하고, 검사 시기는 월경 중 항체기에 하고, 월경 시작 2, 3일 전, 월경 중 항체기, 월경 중이라는 건 월경 완전히 말고 월경 전날, 월경 중간 안에 월경 그 기간 중에 항체기라는 거는 항체가 많이 나오는 시기는 이게 이제 프로게스테론 그 항체 자극 호르몬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가장 많은 시기에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올 때 자궁이 많이 이렇게 안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검사를 합니다. 즉 월경 시작 2, 3일 전에 합니다. 단 임신 반응 검사를 확실하게 해보고 이게 음성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음성이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음성인지 꼭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검사 방법은 큐렛이라고 합니다. 큐렛은 소파 수술할 때 쓰는 요 기구예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이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끌어서 안에 있는 분비물을 끄집어내어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소파 수술이에요. 소파인데 전체를 소파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냥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를 지우는 소파 수술은 전체를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필요한 부분만 조직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 분비기에 자궁내막 분비기에 정상 소견이 나타나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된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 복강경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복강경 검사를 할 때는 이제 거의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 이럴 때 하는 건데요. 직접 배 안에 들어가서 혹시나 자궁이나 이런 조직들이 붙어 있는지, 협착이 돼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그 골반염이 많이 와요. 골반 특히 이제 임신과 분만을 반복적으로 좀 한 여성이나 또는 제왕절개를 한 여성이나 또는 이제 자궁 내막증일 때도 이게 자궁 안에 벽이 이렇게 협착이 옵니다. 이게 여기까지 협착이 오게 되면은 임신 자체가 잘 안 되고 이제 배란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막이나 난간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복강경 검사를 할 때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3개를 넣습니다. 한 개는 가스를 넣고 거기는 경이 들어있거든요. 가스를 넣고 배 안을 빵빵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협착이 있는지 감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장기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맥락도 보고 제압부를 통해서 복강경 검사를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합니다. 이거는 복강경 검사는 결국은 수술하고 똑같아요. 우리 보통 이제 안에 혹이 있으면 복강경 수술하잖아요. 그런 기법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나게 되면 입원 기간도 조금 길고 막 이렇습니다. 누가 한다? 불임 검사 시작했는데 1년 이내 계속 불임 검사를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수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임신이 안 될 경우 이렇게 하고 불임 원인을 제거한 후에도 임신이 안 될 경우 불임 원인을 다 제거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마지막 케이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난간을 만약에 이제 제거했다. 난간을 복원해갖고 성형했다. 이럴 때도 환자가 이제 뭐 이렇게 난간이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난자 복원술을 하고 나서 예후도 한번 점검도 할 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시면은 6번 이상의 인공수정이나 배란 유도에 실패한 경우 인공수정이 이때도 합니다. 그래서 난소를 평가하고 산용열, 골반내염증, 자궁 임신 경력 시 난간의 폐쇄가 의심될 때 이런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수정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공수정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관 알기도 많이 하죠. 이럴 때도 합니다. 이런 실패했을 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혈관계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아주 이제 거기 콜레스테롤 문제가 굉장히 많거나 이럴 때 또는 호흡기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나 그리고 특히 이제 암 이럴 때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종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요마 이럴 때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은 뭐 혹을 떼야 되니까 그냥 그거 아니고 수술할 수가 없죠. 외래에서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소요를 하고 8시간 전부터 금식하고 피부 준비. 외래에서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뭐 하루나 이틀 하고 입원을 하고 나 집에 가고 이것도 이제 거기 수술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파요. 아픕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이래저래 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호르몬 검사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래프를 보았죠. 난포 자극 호르몬은 여러분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요. 에스트로겐하고 관련이 됐어요. 난포 자극 호르몬은 에스트로겐한테 막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은 빨리 나오려고 하니까 난포 자극이 미리 나와야 줘야 돼요. 얘들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항체 호르몬은요. 얘는 프로게스테론을 얘기합니다. 프로게스테론. 그 프로게스테론은 그냥 뜬금없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먼저 발현이 되어야 프로게스테론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난포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스트로겐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E2라는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요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적 분비 호르몬이 있습니다.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해요. 갑상선도 저하증일 때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혹 항진증도 불임되긴 한데 어떤 저하가 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호르몬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무월경인지 월경불순인지 무배란인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시상하거나 내 수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성 세시기 검사, 난포 검사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돈이 일단 많이 들고 환자가 내 병원에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산모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뭐라고 보시면 내가 무슨 생식 무슨 번성하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심리적으로 우울하다 막 이런 언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불안이나 우울 이런 관리를 하면서 보통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난임 전문 간호사가 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야기했는데 초음파 간호사도 있다 했죠.
초음파 간호사도 기회가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병원 근무 중에서도 좀 노말하고 상주 근무고 빨간 날 다 놀고 페이도 괜찮아요. 전문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 남자들도 초음파 간호사 괜찮아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항체 호르몬이나 난포 호르몬은요, 뇌하 수체에서 나옵니다. 뇌하 수체에서 난자나 난소 이런 부분을 자극을 함으로써 여기서 흐르고, 여기서 발현된 이 에스트로겐 다시 역으로 뇌하 수체한테 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너무 드라마틱하고 자연 발생적인 이러한 호르몬이 인간에서 나온다. 특히 인간 중에서 여성에서 나온다는 게 아주 그런 정말 신기하기도 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 참 특이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좀 보아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그러한 것을 좀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포 자극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을 만들고 항체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자극하더라.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이건 3학기 때 했던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난포 자극 호르몬 아까 뇌하 수체에서 나왔죠. 난포 사이즈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하고, 그 다음에 항체 형성 호르몬은요, 뇌하 수체에서 당연히 분비합니다. 얘는 프로게스테론, 항체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프로게스테론 분비하고, 이런 이 항체화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 분비하고, 이 항체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요, 결국 나오지만은 임신 유지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난포 호르몬 나오죠. 요게 결국은 얘의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 얘의 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난소에서 나오고, 난소를 자궁정막을 뚱뚱하게 만들고 자궁내막 정식을 하게 되고, 자궁경관의 점액도 분비를 시키고 에스트로겐 양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에스트로겐 촉진이에요. 요런 것도 에스트로겐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요런 것까지 검사를 하고, 또 배란을 촉진하고, 이 에스트로겐이 배란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항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죠. 프로게스테론은요, 난소에서 배란하고 나서 분비가 됩니다. 보세요. 여기 배란이거든요. 배란하고 나서 분비되는 게 항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임신의 착상과 유지를 합니다. 이거 시험 낼게요. 임신의 착상과 유지, 입신의 착상과 유지합니다. 언제 논다? 월경 끝에, 그 배란 끝에, 뒤에 맞는 월경 전에 나오겠죠. 월경 전에. 그 다음에 임신이 안 되면은 완전히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져요. 임신이 되면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 그래서 배란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 검사를 합니다. 제가 3학년 때는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을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간혹 최근의 문제가 이런 문제는 호르몬을 언제 검사하느냐, 이게 산모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지금 하나씩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호르몬 같은 거, 에스트로겐은 언제쯤 나오느냐, 그 다음에 항체 호르몬은 언제 나오느냐, 얘 무슨 일을 하니,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한 몇 문제, 한 2문제 정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표 2개예요. 별표 2개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프롤락틴은 유즙을 분비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것도 뇌하 수체에서 나오거든요. 얘는 분만하고 나면은 자연 발생합니다. 자연 발생. 그래서 이제 유즙이 분비되거나 무배란, 무혈경, 월경 불순 이러한 증상이 나고, 만약에 이제 이 호르몬이 임신이 아닌데 나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티록신 같은 경우는요, 저하증, 항지증 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무배란, 저하증 같은 무배란, 항진증도 무월경. 이 중에서 좀 더 문제가 되는 게 저하증이 훨씬 더 무화되고, 항진증 같은 경우는 또 좀 그래도 어쨌든 2개 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많다는 거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니까 얘가 막 허벌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이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자극을 해야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극 호르몬은 결국은 자극 호르몬이 많다는 거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뜻이고,
어쨌든 자극 호르몬이 만든다는 건 그 다음에 오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저하될 때 프롤락틴이 증가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성의 불임 치료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란에 문제가 있으면은 배란에 따른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영양소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롤락틴이 만약에 많으면은 이걸 다운시키는, 프롤락틴 너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프롤락틴 유주 분비물이니까 임신이 안 됐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운시키는 약을 쓰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밸런스를 맞춥니다. 항진이면은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저하면은 약을 먹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경관에 만약에 점액이 적다. 이럴 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배란 유도제 이런 것들을 투여할 수 있고, 경관에 만약에 염증이 있다. 치료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경관의 점액이 뭐 좀 더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다. 그래서 산성의 점액이 되어야 되는데 알칼리성 질세척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에스트로겐을 이런 것들을 투여해야 됩니다. 경관의 점액은요, 약산성이 됩니다. 약산성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약산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알칼리성화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성은 보통 이제 정자가 활발하게 이제 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주 센 거는 그렇지만은요, 보통 이제 임신을 위해서는 알칼리성으로 좀 세제를 한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질 안쪽으로 세척보다는 해무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질 안에는요, 폐안은요, 약산성이에요. pH는. 그 이제 일반적인 임신하고 상관이 없을 때 pH가 약산성일 때 자궁경부의 자궁 안의 염증의 문제나 질염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해 줍니다. 제어해 주는데, 임신 쪽으로 보면은 알칼리성은 정자가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니까 간혹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여러분 지금 아니 남아 선호 사상할 때 남자 아이를 낳고 싶어요. 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알칼리성으로 질을 세정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관이 폐쇄가 있었을 때는 어쨌든 난관을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됩니다. 뭐 약물을 통하든 수술을 하든, 또 난관이 폐쇄가 되었을 때는요, 간혹 난관 조영술을 해서 파고여서 난관이 약한 것은 뚫히기도 간혹은 해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결국은 체외 수정이죠. 그 다음에 배아를 자궁 내 이식하는 방법, 이거는 실험관 임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요하게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다, 혹이 있다, 이거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하고. 간혹 이제 소파술술로 해서 상처가 많으면은요, 또 임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항체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배란 유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불임 치료법은요, 일반적으로 대중요법을 합니다. 질 개선, 체질 개선, 술이나 음료 이런 조절하고, 외과적으로는 선천적 구조라든지 정관 폐쇄를 해결하고 뚫는 거죠. 그래서 정관 성형수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안 되면 인공수정 갈 수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정자를 밖에서 여성의 질에다가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넣어주든지 질에 넣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요, 정자를 난간 쪽으로도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인공수정을 이제 난자를 시켜서 인공수정을 시켜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정자입니다. 정자. 그래서 남성의 무정자증이나 이럴 때는 이제 공여자의 그걸 받아서 이제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정액을 자궁 경관 입구에 넣어주기도 하고,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 간혹 자궁 안에다가 주입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자궁에 보다는 배란 자체를 바로 자라기 위해서 난관 쪽으로도 넣어주기도 합니다. 난 배란이 되었으면은 난관에서 난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인근에 정자를 떨어뜨려 주기도 합니다. 하는 방법. 원래는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혹이나 또 들어가다가 여기에 자궁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배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난간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간혹은 또 최근에 하더라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체외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체외 수정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인공 수정은 체외 수정은 조금 다릅니다. 체외 수정은 이제 이걸 이야기합니다. 실험감 임신. 그래서 난자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채취해서 밖에답니다. 여기다가 난자를 채취하고 난자를 채취할 때는 난자 배란을 하는 약을 주입을 합니다. 난자가 나오잖아요. 요걸 재서 담습니다. 여기다가 담아요. 담고 정자도 별도로 제트해서 여기다가 정자와 난자를 여기다가 담습니다. 담아서 담으면은 두 개가 만나서 이제 배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돼서 이 수정된 이 정자를 우리는 이제 배아라고 합니다. 배아.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을 건데 뭐 오디처럼 생겨가지고 뭐 50m 어디 이렇게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배아가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네 여기에 복강경을 통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간혹 직접 여기다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로 넣는 게 여기에 이제 같이 잘 협조해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작상을 한다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험과 임신이고 인공 수정은 그냥 정자를 채취했잖아요. 정자를 갖다가 여기다 뿌려주거나 또는 정자를 요 안에다 직접 넣어주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자궁 안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자궁 안에 무슨 염증이 있다. 난관이 막혔다 이러면은요. 이도 정자도 역시 난관 언저리에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실험관 임신은 실제로 배아가 자궁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 수정은 정자가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다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이제 의료보험이 5회에서 한 6회까지도 무료가 돼. 옛날에는 이거 한 개에 한 80만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국가가 다 의료보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자 인공 수정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실험과 임신을 할 수가 있고. 실험과 임신을 하는 게 좋다. 인공 수정이 좋다. 이거는 막 여러 가지 분분한데 제가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서로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것도 이제 난자를 채취하는 방법이에요. 난자를 채취해서. 정자를 채취하는 방법은요. 정자를 이렇게 직접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그 사정을 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둘과 정자가 만났잖아요. 밖에서 만났잖아요. 실험실에서 만나서 이게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우리는 배아라고 하거든요. 배아를 자궁 안에 이렇게 이식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체외 수정, 다른 말로는 실험관 임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제 난자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연예인들 보면 일본 연예인 보면은 이제 공유받은 난자를 해서 아기를 이제 미혼모가 아기를 가지고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난자를 공유를 받아서 또는 또 정자를 공유 받아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거기 아기를 분만하는 데 있어서 난자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사업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 국가가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해줘서 그래서 해외에 있는 뭐 남자 아빠 아기를 못 낳은 부부들이 와서 그 인도 여성하고 이제 인도 여성이 몸을 빌려서 아기를 나와서 데리고 가고 그런 사업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100%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과거에 그 뭐 여대생들이 있잖아요. 아주 이제 뭐 그런 여대생들이 뭐 참 이래는 아주 서울대 여성생들이 이제 이렇게 난자를 이제 공유를 하고 그 이제 대리모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막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뭐 이제 유서도 나고 이랬는데 그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부 일처제지만은 뭐 좀 이렇게 이제 뭐 애첩을 좀 더 약간 용인되는 아주 권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세컨드 부인까지 겨루던 그런 좀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한 20년 전에 그때는 이제 뭐 여대생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남자의 생활비를 받으면서 아기를 낳아주는 그런 대리모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주 이제 이쁘고 똘똘하고 뭐 그런 아주 많은 스폰서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 발칵이 되고 막 신문에 나고 윤리적인 문제가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신문은 지금 없지만 하여튼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온대 지볼은 많지는 않지만 침술, 한이 생각보다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홍삼이 나와요. 홍삼. 자운영소가 이거는 뭐 버섯 이런 종류인데요. 홍삼이 호르몬 균형에 하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정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홍삼을 쓰게 되면은 여성의 몸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져요. 하여튼 내 몸이 찹다. 차워서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는다 이럴 때는 삼이나 혼삼을 좀 더 많이 먹어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는 영상 한 2개 정도 올려놓고 짧은 건데 한번 보시고 수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음 주 목요일 만날 때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